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한미동맹 70주년, 국빈 방문 의전까지 더해져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 회담은 마무리가 됐고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NCG,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이 골자입니다. 여당은 퀀텀 점프 영어방 찬사를 쏟아냈지만 야당은 요란한 빈술에 호갱 외교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정상회담 내용 분석하고 여야 반응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표결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큐 그럼 워싱턴 선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미가 핵 협의 그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분에 걸친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이 핵무기 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정기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 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면서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다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 핵무기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간단히 설명하면 확장 억제를 위해 한국과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Bottom line here is there's even closer cooperation, closer consultation.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없던 새로운 확장 억제라고 표현하며 한층 강력해진 핵 억지력을 평가했습니다. 종전의 핵 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 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Look,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백악관은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 국방 정책이 핵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대가로 핵무기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등도 워싱턴 선언을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으로 보면서도 핵무기를 바라는 한국 내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일각에서 핵 버튼을 직접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처음으로 확장 억제에 대한 별도 문서로 채택이 된 워싱턴 선언. 핵 협의체 창설과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약속함으로써 과거 공동성명보다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일단 진화하는 효과를 얻게 됐지만 북핵 위협이 더 고도화되면 다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문구는 지난 2년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2021년 성명에는 미국이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은 같지만 공동성명에 언급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확장 억제 방안을 별도 문서로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참여 수위를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한미 간 논의해온 미국 전략자산의 지속적인 한반도 전개도 실제로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더 굳건히 한 건데 앞으로 얼마나 상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표현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SSBN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기하면서 대신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꺼리는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된 셈인데 이번 선언이 핵무장론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정상들의 발언을 따로 좀 떼어서 볼 텐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의 담대한 외교적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평화 안정의 핵심 축이 됐다며 어떤 현안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day, I'm proud to say, Mr. President, I think that our partnership is ready to take on any challenges we may face.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으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강한 동맹입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서 한국에도 윈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간 협의와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My desire to increase U.S. manufacturing and jobs in America is not about China. I'm not concerned about Chin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not just with SK, but anyway, with Samsung and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결속하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 구도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타이완 해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중국은 펄쩍뛰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발언을 괴담 취급하면서 상대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 해협 문제를 의제로 꺼내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평화와 항해 자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결의했습니다. Today, we discussed our work together o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Excuse me. I also 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We together shared our firm shared commitment. 러시아를 향해서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무고한 인명피해를 내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이 논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분명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결속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네, 또 이 대통령 외신 인터뷰 영향도 있었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우리 주변국들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일본과 중국 연결해서 그곳들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쿄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그리고 베이징엔 강정규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반응부터 살펴볼 텐데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오전 관방장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특히 핵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제3국 입장에서 직접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米韓間で拡大抑止の強化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ることは、日米での拡大抑止の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とも相まって、地域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며 3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마스노 장관은 한미일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 나라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에도 한층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현재 전략 환경을 바탕으로 미일,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긴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이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1일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김 특파원. 일본 언론들은 특히나 NCG에 주목을 하던데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핵 협의 그룹 창설과 관련한 내용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핵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 억제를 강화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우선 한미가 핵 협의 그룹을 정리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겨냥한 미군의 핵 전략에 한국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미일 3국의 핵 확장 억제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를 연계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을 40년 만에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적극 나선다는 것을 한국 국민에게 보다 쉽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미 정상 간 확장 억제 강화 전략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도 반응이 상당히 궁금한데,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대목이 바로 타이완 관련 공동 성명의 수위였을 텐데 어떻게 지금 브리핑이 시작됐습니까? 네, 지금 중국 외교부가 브리핑을 시작했을 시간입니다. 여기서 오가는 질의응답 내용에 따라 중국 관영 매체들도 본격적으로 반응을 쏟아낼 걸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 이번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타이완 문제에선 현상 변경 반대란 말을 뺀 건데요. 나름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압박 범위와 강도를 더 높였다고 읽히는 대목이 따라붙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한 겁니다.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등 중국을 겨냥한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가했습니다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또 반도체 수출 통제 이 부분인데 어떤 반발이 예상될까요? 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관련 압박을 넣을 거란 외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중국이 제재에 착수한 미국 업체 마이크론 대신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도록 손을 쓸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강 경쟁을 벌이는 구도인데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한미 양국은 물론 정부와 기업 사이를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나오지 않아서 립서비스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크게 반발했는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회담에서 군사 지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공동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만 명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진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앞서 거칠게 반발했던 러시아 쪽도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잠수함 추적 훈련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수시로 보내겠다는 한미 정상의 합의를 견지하는 군사행동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미국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사를 공개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평화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소방하는 것은 왜 기름 붓는 사태로 묘사한 안평입니다. 네, 지금 베이징 특파원 연결 중에 조금 음량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시청자분께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못다 전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 현지 반응 들어봤는데 잠시 뒤에 이 홍현익 박사님께 함의를 들어보기로 하고, 자, 도쿄 김세후 특파원, 또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상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로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희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쟁점 법안들이 표결이 줄줄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일단 관심을 모았던 건 쌍특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무기명 표결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이 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하기 위한 동의안을 가결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개표를 하고 결과 발표도 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앞서 민주당 사실 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182명이 찬성을 해야 가결을 해야 통과될 예정이었거든요. 자, 제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가결됐다는 속보. 찬성이 183표네요. 네, 찬성이 183표.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찬성이 183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 복당으로 170석이 되었기 때문에 정의당 또 범야권의 수를 합쳐서 충분히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찬성 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안건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6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다시 2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나오는 자막은 내용은 찬성 182표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역시 가결돼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정리가 된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쌍특검 관련해서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이 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속보 확인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미 정상회담으로 돌아와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미리 워싱턴 선언을 대략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선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며 중국이 우려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미국이 중국에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턱시도 차림으로 참석을 했고 팝송을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70년 동맹을 기념하는 밤, 윤 대통령은 강철 같은 동맹을 건배사로 외쳤습니다. 워싱턴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80분 핵이나 전쟁, 혈맹 같은 묵직한 화두를 주고받은 한미 대통령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또 마중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결 가까워진 모습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백악관 이스트룸을 꽉 채운 200명 앞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네잎클로버를 찾은 행운에 비유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170년을 함께하자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정은 네잎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I mean,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our nations, what we can achieve together if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as allies and as friends.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찬 끝 무렵 바이든 대통령은 애창곡이라고 들었다며 아메리칸 파이를 신청했고 윤 대통령은 못 이기는 척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Long, long time ago 뜻밖의 열창에 숨죽이는 객석, 마무리에선 기립박수에 앵콜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노래를 부른 돈 맥클린 사인이 새겨진 통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깜짝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전 야구 선수와 장남 매덕스가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윤 대통령 부부 옆자리에 앉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미 화합을 상징하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에 만찬 공연까지 이어지며 동맹 70년 뜨거운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와 내셔널 갤러리를 찾아 코바나 콘텐츠 대표 시절 전시회를 열었던 마크 로스코 작품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라와 도시를 바꿔가며 6차례 만난 한미 정상은 70년 동맹을 재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웃음과 악수, 포옹으로 한결 돈독해진 우정을 뽐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방미 나흘째에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미 상하원 주요 지도부를 만난 뒤 의회 연단에서 연설합니다. 30-40분 분량의 연설문을 영어로 발언할 예정인데 우리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7번째고 영어로 하는 건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네,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등을 골자로 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이어 국익을 지키지 못한 초라한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방금 자막보다 수위가 높은 발언들도 있던데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 반응 알려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제관계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된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 협의그룹 신설 등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조치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한반도 안정에 강력한 힘이 될 것인데 민주당이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퍼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미국 해구산 정책에서 나아간 게 없다며 방미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들었다며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죠. 네, 조금 전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 두 개의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고 모두 183명이 참여했는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 찬성,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법안은 182명 찬성과 1명 반대로 모두 의결 정족수인 18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특검 법안은 법사위 논의 180일, 숙려기간 60일 등 최대 240일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최종 처리까지는 8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8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표결 강행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규탄을 위한 결의대회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한 차례 상정이 미뤄진 만큼 두 법안 모두 오늘 표결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요구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논의할지를 따지는 부의 여부 표결이 진행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의 대책으로 마련된 전셋집 경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서 상응 조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행사 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조사에 앞서 기록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도 제 기록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뭐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 일기의 내용을 이름만 빼고 전부 공개 책에 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 기록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김용현 씨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개인이 고소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고발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고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제도를 도입합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경락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 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하며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62만 원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3% 금리 신용대출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이미 경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번 특별법안을 놓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보여주기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특별법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별법대로 하면 피해자 인정도 까다로워질 뿐더러 피해자가 가장 원한 채권 매입 방안이 빠졌다면서 이미 피해 주택 경매가 중단된 만큼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별법 초안 윤곽이 공개됐지만 적용 대상자 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법은 포괄 구제보다는 선별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례와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역전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전세 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수를 몇 명으로 할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상당액을 얼마로 할지 현재는 추상적입니다.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또 가능하다.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거나 상당 부분 이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부실채권 매입 같은 선보상 후청구 방안은 빠졌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현실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피해 대상 심사나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 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발표된 내용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통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대인 부부의 집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했다가 파산했는데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접수는 모두 118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또 동탄 일대 오피스텔 43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모 씨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오후 모든 금융 관련 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 원이 넘는 곳입니다.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이 되면 상환 유예와 원금 감면,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역시 분양가 인하 등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주식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이른바 SG증권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 조작 세력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H투자 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선광과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 조작 세력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조만간 해당 투자 자문업체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제부터 모집된 피해자는 이미 50여 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악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해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악 수준의 영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부문 분기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매출도 급감하면서 자동차 판매 호조세로 날개를 단 현대차에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고 매출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급 불일치와 이로 인한 어떤 재고 수준은 그 정도와 규모 면에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해 실적에도 타격을 입힌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부터 재고 조정에 따른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당사 재고 수준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감소폭이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내 반도체 수요는 살아날 걸로 기대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이 통제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국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를 연장해주는 조치가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문구뿐 뾰족한 해법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나 국가에 받게 될 영향 부분들에 관한 언급도 필요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자국으로 옮기기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2.9% 줄어든 1조 4,974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6% 줄었고 순이익은 5,400억 원으로 61% 급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 결합은 처음인데 경쟁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나 부품 가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화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한화 측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군함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사이의 수직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군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고 대우조선 해양은 국내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 방위 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쟁사에 제공하는 군함 장비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기술 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경쟁사에서 얻은 영업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조치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앞으로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변화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런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반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으로 한화는 다음 달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하고 사명을 바꾼 뒤 이사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화는 경영상 제약이 있지만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다음 달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를 확보하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4명, 오늘 2명이 엠폭스에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는 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6명 가운데 5명은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고 국내에서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국내 발생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1명은 일본 방문 과정에서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해외 유입으로 의심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여 명, 2주 전보다 2,600여 명씩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으로 67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11명 발생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의 증상과 달리 눈이 충혈되고 가려운 결막염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 새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운 XBB 1.16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됐습니다. XBB 1.16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기존 XBB 변이보다 전파력이 1.2배 정도 높고 면역 회피 능력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세계보건기구에서 관심 변이로 지정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변이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난달 말 8,000명대 후반이던 주간 신규 환자가 3주 만에 6만 명대로 7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국내선 지난달 초에 처음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지금까지 150건 넘는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이런 국가들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3월 9일에 최초로 검출이 되었고 그 이후 총 현재까지 152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존 코로나19와는 다른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가려운 결막염 증상이 발견됐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이런 증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눈병 증상이 생긴다면 코로나19 검사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XBB 1.16이 중증도를 높인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의 방역 대응 역량은 충분한 만큼 XBB 1.16으로 유행이 증가하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지난해 치러진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관련 정보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유포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네,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해커가 해외 IP를 우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성적 파일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힌 건 언제입니까? 네, 파일 유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달여 만인 지난 19일 최초 유포자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붙잡힌 지 사흘 만인 지난 22일 결국 구속됐는데요. A씨는 지난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만 명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과 성별 등이 담긴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한 B씨 등 3명도 유출 자료를 재가공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고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A씨와 비슷한 대화방을 텔레그램에 따로 만들어서 성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속여 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도 붙잡았고요. 또 비슷한 시기 교육청 서버에서 같은 종류의 파일을 해킹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고등학생 1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대학 입시학원 자료를 텔레그램 채널에 불법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는데요. 그러나 애초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A씨에게 자료를 건넨 해커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킹범이 해외 IP를 우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해외 기업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이들 외에도 교육청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피의자가 더 있는지 계속 추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저희 뒤처럼 이렇게 외국인 10수명이 뒤엉켜 흉기 난동을 비롯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 직후에 한데 몰려있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할랄 음식점 앞, 안에서 외국인 한 무리가 걸어나와 도로에 서 있는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검은색 민소매 옷차림의 외국인 남성, 느닷없이 무리를 향해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 금세 싸움이 커지더니 여기저기에서 집단 폭행과 대치 상태가 이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2일 아침 7시쯤. 흉기를 든 남성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을 동료들과 함께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주차 시비가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아파트와 빌라가 많아 자칫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직후로 한 달간의 금식을 마친 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드 알피트르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뭐 수가리나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인식이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경찰은 우선 주범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 외국인 관리소에 넘겼습니다. 또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폭행에 가담한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에 있는 원료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나 컨베이어 벨트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포스코는 다친 사람은 없었고 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동조합 간부가 쿠팡 물류 캠프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를 막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분당 지회자인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캠프 정문 앞에서 조합원 10여 명과 시위하던 도중 쿠팡 지원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뒤로 넘어지면서 척추가 골절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고등학생을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영동대교 남단 구리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승용차가 옆 차선의 다른 승용차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 사고로 깔린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를 견인하기 위해 차로 2개가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말을 맞춘 혐의로 가수 2루 본명 조성현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또 같은 해 12월에는 자신의 차량 운전을 취한 지인에게 맡기고 본인도 직접 음주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에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온라인 SNS를 통한 마약 거래에 집중하는 사이 대면 거래만 하는 역발상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현관문 잠금을 푼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꿈에도 모른 채 자고 있던 피의자는 속수무책으로 체포됩니다. 향정 혐의가 있고 변호인도 선임할 수가 있고 변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 경찰은 A씨 등 마약사범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마약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직접 만나서만 거래하는 역발상으로 경찰을 피했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직접 만나 필로폰을 거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려 1년 넘는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범죄 관련 정보를 저희가 얻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대면 거래도 이뤄지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세종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 요금 무료화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먼저 추진한 뒤 2025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는 먼저 시민들이 버스비를 부담하면 다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시외와 고속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인 셔클은 제외됩니다. 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300명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정부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푼 건데 이렇게 정원이 늘어난 건 23년 만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묶어놨던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풀었습니다.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을 1,800여 명 늘리면서 수도권 정원 확대도 허용한 겁니다. 서울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능형 반도체 등 4개 전공으로 구성된 첨단 융합학부를 신설해 당장 올해 고3 대입부터 신입생 218명을 더 받습니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와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정원이 각각 56명과 24명씩 더 늘어나고 성균관대는 반도체 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를, 이화여대는 융합전자 반도체 공학부를 신설해 각각 96명, 30명씩을 더 뽑습니다. 그 자연계열 전체 모집 규모가 5,0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5,000명 조금 넘는 인원의 5.6% 정도에 해당하고요. 이제 서영고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 아래 대학들에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첨단 인재 육성은 이주호 부총리가 취임 때부터 강조한 교육부의 제1과제입니다. 첨단 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 구조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오히려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한 것이어서 정책 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대형 대학들은 첨단 응용, 실용학과 등 시류에 따른 인기와 외형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되어 학문 생태계는 교란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동결 감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2027년까지 반도체 학사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목표치가 있다며 이후에도 첨단 분야 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39개 대학에 걸쳐 간호학과 신입생 정원도 410명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지역별 인구 대비 간호사 수와 기존 간호학과 정원 규모를 고려해 대학별 정원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약학과는 8개 대학에 17명, 치과 기공학과도 대학 한 곳에 30명 등 보건의료 계열에서 모두 532명이 늘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장병들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보훈당국은 73년 만에 유해를 확인한 참전용사 고 루터 스토리 상병 유족을 방문해 유해 발굴 지역의 흙과 AI로 복원한 사진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는데요.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고 루터 스토리 상병이네요. 이 한국 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에서 끝까지 전방에 남아 중대 철수 작전을 엄호하다가 산화했습니다. 이듬해 전공이 인정돼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이 수여됐지만 그의 유해는 73년이 흐른 뒤에서야 확인된 겁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스토리 상병의 유족을 만나서 위로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 together to identify Corporal Story's remains among those buried as a Korean War unknown in the National Memorial Cemetery of the Pacific. Today, we can return him to his family. 네, 마땅히 받아야 할 영예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유족에게 유골 채취 지역인 경남 창녕에서 공수한 흙과 함께 스토리 상병의 옛 흑백 사진을 AI로 복원한 액자도 준비해서 선물했는데요. 스토리 상병의 가족 주디 웨이디는 삼촌의 유해가 발굴된 지역의 흙을 직접 전달해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스토리 상병의 유해는 미국 현충일인 5월 마지막 주 고향인 미 조지아주 앤더슨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협상이 유일한 출구라면서 중재를 시사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서방 책임 주장에 동조하고 지난달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회동도 했습니다. 그런 시 주석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习近平主席同泽连斯基总统通话，展现了中国在国际事务中的客观公正立场和大国担当。 시 주석은 1시간 정도 이어진 통화에서 위기의 유일한 출구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재 외교도 시사했습니다. 中方将派中国政府欧亚事务特别代表赴乌克兰等国访问，就政治解决乌克兰危机同各方进行深入沟通。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길고 뜻깊은 통화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영토 타협으로 얻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중 대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간 대화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외교 채널을 복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5월 대반격이 예고되며 긴장감이 감돌았던 전쟁의 양상이 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소 1년은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평가한다는 내용이 최근 유출된 기밀 물건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작성된 기밀 문건에서 미 정보 당국은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 엘리트들이 정부의 자금을 계속 지원해줘 전쟁을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래퍼 슈가가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단독 월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어제 저녁 미국 뉴욕에 있는 벨몬트 파크 UBS 아레나에서 첫 솔로 콘서트의 포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뉴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모두 9개 도시에서 2달간 25차례에 걸친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고 곧 범죄도시 3가 개봉하면서 극장과 한국 영화 부진 현상이 타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상망을 보면 드림은 어제 관객 9만 3천 명을 모아 매출액 점유율 31.7%를 차지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가 일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한 것은 조진웅, 이성민 주연의 김원태 감독이 연출했던 대회비 이후 50일 만입니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도 다음 달 31일로 개봉일을 잡으면서
외화와 OTT에 밀린 한국 영화계가 반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새 미니 음반을 발표하고 신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신곡을 재치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돋보이는 신스팝 장르의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독특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영상미가 돋보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는데 기타를 맨 소년이 호랑이, 새와 함께하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고교 시절 유학과 한국어에 능통한 몽골 출신 에디가 처음으로 열린 프로배구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배구연맹 남자부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얻어 키 198cm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에디를 선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순위 한국전력은 일본의 리베로 류헤이 이가, 3순위 대한항공은 필리핀의 아웃사이드 히터 마크 에스페호, 4순위 OK금융그룹은 몽골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바야르 사이한을 선택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야수 이원석과 2024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키움으로부터 투수 김태훈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김태훈은 2012년 9라운드 79리로 넥센의 지명을 받았으며 프로 통산 26승 10패 22세이브 42홀드를 기록하며 전천후 불펜 투수로 활약해왔습니다. 국내 남자 테니스 최고 강타자 정윤성과 국가대표 홍성찬이 강호들을 꺾고 나란히 서울 챌린저 오픈 8강에 올랐습니다. 정윤성은 올림픽공원 코트에서 열린 16강전에서 특유의 파워 포핸드에 힘입어 어제 정현을 제압했던 호주의 톰슨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았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도 최고 40mm가 되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3도, 대구와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른바 쌍특검법안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확인을 했고요.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처리 등에 대한 속보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브닝 뉴스에서 결과 확인하시고요. 뉴스큐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